안녕하세요. 이효진의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나를 전세 사기로 고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의 피해는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뿌리뼈 뽑혀나가는 그러한 피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즉 전세 사기는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훨씬 더 나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전세 사기로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어떤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기라고 하는 그런 범죄로 구성되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경제적인 능력 자체가 사실상은 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변제 능력을 이제 기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의유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인지를 일단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전세 사기라고 하는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아예 돌려줄 생각 없이 확정적으로 사기를 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론을 통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론 방향을 강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수행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7년서부터 2020년, 21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했던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빌라를 중심으로 임대 목적물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그 목적물의 채수가 한 120채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장려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였고, 대출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고, 그리고 임차인이라는 것도 사실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거의 100채가 넘는 그러한 그 빌라들을 계속해서 취득했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빌라를 취득할 때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임차인이라고 하는 걸 구해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매도인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 그것을 이제 취득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오면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 보증금 상당만큼은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되니까 피해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은 그 3명의 피해자가 임대인인 제 의뢰인에 대해서 전세 사기로서 이제 고소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1심은 다른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전세 사기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무죄 변론을 하시고 오셨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의 타당성을 저희가 사실 또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100채가 넘는 그러한 빌라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계속해서 취득했던 상황이고, 그 임대차 계약을 수개를 체결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 임대차 보증금이랑 돌려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사정을 그 여러 명의 임차인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본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인지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원심의 판단이 그렇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법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뢰인인 피고인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자백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변론 방향을 이제 변경을 했고, 아예 그냥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즉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어렴풋해나마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만연히 내가 임대차 계약에 나아가서 결국에는 사기 범행에 이르려고 했다는, 즉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을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방법이겠다라는 제시를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이것은 경제범죄입니다. 즉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면 법원에서도 그 1심의 형량이라는 것을 감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접촉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이끌었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되셨거든요. 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도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사실 최대였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줄 그럴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안했던 방법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피고인의 상황을 임차인분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최대한 이런 임차 보증금 상당만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경매 절차 과정을 피고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저희가 돈을 붙여서 위로금조로 어느 정도의 돈을 드린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받아들여신 임차인들이 계셔서 결국에는 3명의 피해자 중에 2명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합의를 통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원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1년이라고 하는 징역형으로서 결국에는 판결을 내렸다. 혹시라도 이러한 유사한 어떤 그런 처지에 놓이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 편하게 연락 주셔도 항상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